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주제로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사진 2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고양이를 주제로 하는 흔치 않은 사진전이지만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길고양이는 길을 더럽히는 유해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꾸고 길고양이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부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막 치우지 않으셔가지고 파리도 끓고 이러니까 민원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러니까 캣맘부터 이런 인식 변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캣맘들도 작심한 듯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쏟아냅니다. 모발을 해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코팅을 해서 그 기둥에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길고양이가 우리 캣맘들이 밥을 주는 것도 눈치를 지금 봐야 되는데. 대구에서는 6개 국군이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길고양이 급식소를 명문화한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호해야 할 대상에 길고양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구 모든 지자체가 한 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동물 보호에 쓰고 있지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조를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구청에 제가 질의를 한 거기 민원을 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구했기 때문에 제 고향이라는 거예요.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간 단체나 캣맘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민간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 그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길고양이 급소 사업을 하고 또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TNR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길고양이는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나 그 누구의 배웅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태어나 스스로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도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5% 득표 2석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대 공약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을에 출마를 선언한 전 대구시 의원 김성태 예비후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른바 보수의 성지로 험지라고 불리는 대구에서의 선거운동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건 이겨내야 할 과제입니다. 지지세가 약하다는 거죠. 절대적인 그런 보수 성향을 가진 대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난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야당의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되고.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후보가 나선 곳은 모두 8곳. 서구와 수성구 을, 달서구 병과 북구 갑은 아직 후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재 영입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2명 이상 당선, 35%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당 득표율은 28%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힘든 과정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출마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번 선거 때에 이어서 지금까지 출마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미 뭐 시의원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충분히 신뢰를 드릴 수 있고 또 당선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석 정도는 된다면 대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제 부흥과 지역 여당 의원 심판을 내세우며 10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글로벌 공항 경제권 완성, 항공정비산업 메카 구축과 청년 과학자를 유치하는 보스턴 프로젝트 등입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확실한 공약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반드시 시민들에게 선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번 대구 지역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꿈그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서로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엄마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꿈그린입니다. 꿈그린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녀 돌봄 공간입니다. 우선 영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책이 많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과 부모 양육 부담 감소를 돕기 위해 주 2회 부모와 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예술활동, 신체놀이 활동,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꿈그린은 품앗이 형태로 아이를 돌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가족 품앗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웃의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때로는 내 아이를 이웃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꼭 공동육아나눔터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봄만 가능하다면 집이나 외부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봄의 기능적인 면에서 학습 품앗이, 재능 나눔 품앗이, 육아 품앗이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기회들도 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만남들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꿈그린은 달서구에서만 4번째 생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달서구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만에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인데요. 의사단체는 전문가 집단과 상의 없이 정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CN 전보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성은 2시간 동안 병원 8곳을 떠돌다 숨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 부산에서도 심정지 상태였던 60대 여성이 30분간 병원을 찾다 사망했습니다. 모두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였지만 이들을 봐줄 의사는 없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119 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헤맨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환자 재이송 사유 10건 가운데 3건은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19년째 3,058명에 머물던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 2,000명 늘어나 5,058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등 지역 대학과 거점 의대 신설을 강조해온 포항시는 정부 발표를 반겼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엔 의대 신설 등 구체적인 증원 방식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더라도 학교를 몇 교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협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을 정부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감옥별 의료비가 불균형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도 커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건보 재정 문제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에 가해 나가야 할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며 총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기후 위기가 지역 축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영상 0.9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았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얼음이 얼지 않아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LG 헬로TV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얼음 축제가 열리는 안동 암산유원지입니다. 지난해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12월과 1월 평균 기온은 영상 2.4도와 0.9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3월 초까지도 얼음이 남아 있었지만 올해는 2월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얼음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두껍게 얼음이 얼어야 하는데 두께가 얇거나 아예 얼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한 25c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빙어 낚시와 얼음 축제, 암산 얼음 축제를 운영할 만큼 하루에 관광객이 한 4만 명 이상, 최고 7만 명까지도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결빙 상태가 지금 중간중간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입장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뿐 아니라 빙어 축제를 열려던 강원도 인제군도 축제를 취소했고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꽁꽁언 강 위를 걷는 축제가 아닌 부표 위를 걷는 축제로 대체됐습니다. 겨울 축제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겨울 축제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축제가 좀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만 극복을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요. 기후 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중 5명 중 1명은 대피 중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따라 대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충남 아산소방서는 피난시설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대피 계획 세우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 불로 인해 입주민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새벽에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14,230건. 사망자만 18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약 22%인 40명은 대피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기 흡입은 물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보다 살펴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연기가 유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관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집의 대피 공간을 그렇다면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입구와 가까워 대피가 가능할 경우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연기가 계단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문을 닫는 게 중요합니다. 화염과 연기로 대피가 쉽지 않을 경우 대피 공간 등 피난시설을 이용한 뒤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옆집과 연결돼 있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 하얀식 피난구 등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비상 대피도를 만들며 상황별 적절한 판단과 행동 요령 숙지를 위한 가족 토의 과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파트 화재. 충분한 대비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모두 419명을 뽑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은 정규직 220명, 무기계약직 92명, 청년 인턴 107명 등 총 419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채용 계획은 각 공공기관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3일 고시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총 1,274곳으로 수요별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8곳, 성능 개선 맞춤형 리모델링 499곳, 일반적 유지관리 272곳, 그리고 재건축 유도 단지가 495곳으로 예측됩니다. 대구시가 민원실의 여권 업무 행정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교체했습니다. 시는 종합민원실 여권 업무 창구를 여권 접수에서 여권 신청, 여권 교부는 여권 찾는 곳으로, 수수료 납부는 수수료 내는 곳으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청 여권 발급 건수는 3203건으로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던 2020년 4,000건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나섭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운영기획서에 늘봄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국제인증교육과정 도입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중앙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됩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달천예술창작공원에 입주할 작가 6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평면 분야의 신건우, 장동욱, 조현수, 현수아 작가와 설치 분야 원예찬, 이향희 작가가 오는 19일 입주합니다. 달서 선사관 1층 전시장과 2층 체험관 일부가 디지털화를 통해 달서 디지털 선사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를 접목해 몰입 공간과 지식 공간, 체험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서구 세계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세계시장은 비가림막 설치와 바닥 아스콘 포장 등의 시설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23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5명을 모집합니다. 공공근로는 정보화 추진 사업과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하며 4월 1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